미사일을 쏘아대는 김정은 가난하고 자유조차 없는 국민들. 많은 이들이 북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불과 40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공업 강국이었고 남한보다도 경제 규모가 크고 훨씬 더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국민 총소득지 NI는 약 350억 달러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의 약 1조 8,796억 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5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무역 규모도 400분의 1 수준이며 산업 측면에서도 자동차 생산량 같은 지표는 비교조차 어려운 격차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생산 대수는 남한이 1,549배 더 많습니다. 왜 북한은 성장을 멈추고 이렇게까지 빈곤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북한의 역사적 흐름을 되짚어보며 경제적 몰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최근 뉴스도 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은 그러한 통찰을 드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댓글란에 숫자 1이나 좋아요라는 글자를 남겨주세요. 그것이 저희 팀에게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과 채널 구독 주변에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까지 한반도는 일본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하고 전쟁이 끝나면서 일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조선 사람들은 큰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드디어 오랜 식민 지배가 끝나고 우리 스스로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거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떠나자마자 또 다른 외국 군대가 한반도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소련과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점령한 후 아시아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려 했고 그에 따라 한반도도 중요한 전략적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반면 소련은 공산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북쪽에서 진입합니다. 결국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각각 점령하게 되었고 양측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한반도의 중앙인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경계가 설정됩니다. 이로써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국의 통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외세가 직접 지배하는 방식은 조선 민중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었고 이에 소련은 새로운 지도자를 앞세워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김일성이었습니다. 원래 유엔에서는 연합군이 잠시 주둔한 후 남북에서 총선을 실시해 통일정부를 수립하기로 논의하고 있었고 1947년 1월엔 유엔 감시 아래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이미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를 발족시키며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수장으로 김일성을 세웠습니다. 유엔의 자유선거가 실제로 열리게 되면 소련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의 국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자신들의 통제 아래 움직이는 정부를 미리 만들어두고 선거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일성 체제가 태동하게 되었고 이후 북한이라는 국가의 기반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김일성이라는 인물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는 과연 어디서 나타난 사람일까요? 학계와 역사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김일성 가짜설이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가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당시 소련군 내부에는 김성주라는 이름의 젊고 유능한 조선인이 있었습니다. 소련은 이 청년을 데리고 한반도로 들어왔고 조선 민중 앞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일제를 몰아낸 전설의 영웅 김일성이 돌아왔다. 그런데 주의 깊게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 인물은 김성주인데 사람들에게는 김일성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는 점입니다.
사실 김일성이라는 이름은 이미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 사회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던 이름이었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일본군을 무찌른 영웅이라는 이야기, 심지어 어떤 전설에서는 무려 10만 번 싸워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말까지 돌 정도였죠. 그 이야기들이 사실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련이 이 전설을 전략적으로 아주 잘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진짜 김일성이 돌아왔다는 말만으로도 민중의 열렬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련은 바로 이 효과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상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김성주는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입고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이후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는 공산당원이었기 때문에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북조선의 공산화를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반도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북한이라는 국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와이에 머물고 있던 또 다른 조선인을 주목합니다. 바로 이승만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워싱턴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당대 최고의 엘리트로 영어도 능통하고 무엇보다 미국과의 협조에 적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미국은 이승만을 정치 전면에 내세워 남한에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게 합니다. 그 결과 이승만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반도 남쪽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 하나였던 땅 하나였던 민족이었지만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권력 다툼 속에서 결국 남과 북 두 개의 국가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분단의 시작에는 서로 다른 두 지도자, 그리고 그들 뒤에 있었던 소련과 미국이라는 거대한 손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북한은 한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의 식민지 통치 전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조선반도의 북쪽은 천연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철광석이나 금 같은 자원의 매장량은 세계 10위권에 들 정도였고, 이는 남한의 약 15배에 해당했습니다. 다만 지형이 대부분 산지라 농사를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남쪽, 즉 오늘날의 한국 땅은 자원은 부족했지만 논농사에 적합한 평야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북쪽은 공업지대, 남쪽은 곡창지대로 구분하여 각각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한에는 공업 기반이, 남한에는 농업 중심의 구조가 남게 된 것입니다. 당시 북한은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산업화를 이룬 나라로 평가받을 만큼 뛰어난 공업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한반도에 큰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1950년 남북이 각각 나라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 발발한 6.25 전쟁입니다. 먼저 공격한 쪽은 북한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남한보다 산업 기반이 훨씬 탄탄했고 군사력 또한 우위에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이 기세를 몰아 한반도 전체를 통일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전쟁을 일으켰고, 개전 직후 남한의 대부분 지역이 순식간에 북한군에 점령당했습니다. 그러나 전세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급변합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판도가 뒤집힌 것이죠. 미군은 북한 전역에 대규모 폭격을 가했고, 그 결과 북한의 주요 산업시설이 거의 전멸합니다. 이어서 미군과 한국군이 북진을 시작하자 사회주의 진영인 소련과 중국이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중국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전선을 막아쓰고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됩니다.
전쟁은 원래의 휴전선, 즉 현재의 남북 경계선 부근에서 마무리되었고 북한의 통일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이 전쟁을 승리라고 선전합니다. 김일성은 이를 자신의 정당성과 권력 강화의 도구로 삼았고 이후 더욱 독재 체제를 굳혀나갑니다. 그 기반이 된 것이 바로 숙청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반대 의견을 내내는 인물들을 하나씩 제거함으로써 내부의 비판 목소리를 철저히 봉쇄해 나간 것이죠. 그렇게 김일성 중심의 철권 체제가 완성되어 갑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졌던 북한 경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독재적인 경제 정책 덕분에 다시 성장세를 보입니다. 발전소, 철도, 공업시설 등 인프라가 재건되었고 그 시기 북한은 무려 15%에 달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는 당시 일본의 고도성장기 성장률 10%를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이 놀라운 성장 뒤에는 막대한 소련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단 10년 만에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16억 5천만 달러에 이르는 원조를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도움을 넘어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고자 한 소련의 전략적 투자인 셈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이 중 80%를 중공업에 집중 투자합니다. 철강 자동차 조선과 같은 국가 기반 산업을 키우기 위해 엄청난 수의 노동자들을 공장으로 끌어들였고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며 빠르게 산업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성장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선 공업뿐 아니라 농업 생활용품 산업 등 다양한 부문이 함께 발전해야 했지만 북한은 중공업에만 편중된 기형적인 경제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균형은 훗날 북한 경제를 심각하게 흔들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북한보다 조금 늦었지만 1960년대 후반 한국에서도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급속한 발전은 미국과 일본 등 자본주의 진영의 경제 지원에 힘입어 이루어진 것이었죠. 우리가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 고도 성장기 동안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무려 15%에 가까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뒤처질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졌지만 바로 이 무렵부터 상황이 점차 기울기 시작합니다. 후원자 역할을 해오던 소련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과거처럼 넉넉한 원조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반면 한국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조금씩 북한의 뒤를 바짝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까지의 북한은 우리가 오늘날 떠올리는 그런 빈곤 국가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보다 더 발전된 인프라와 활기찬 도시 풍경을 자랑하며 밝고 힘있는 나라로 여겨지던 때였죠. 당시 한반도에서 가난하고 어두운 나라를 떠올린다면 그건 북한이 아니라 한국 쪽이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앞섰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불과 40여 년 전 198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한국은 빠르게 국력을 키워갔고 점차 풍요로운 나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순간이 바로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였습니다. 올림픽이 열린다는 건 단순한 행사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한 나라가 경제적, 외교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위상을 인정받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북한이 이 장면을 가만히 지켜볼 리 없었습니다. 서울 올림픽에 대응하듯 북한은 평양에서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라는 국제 행사를 열고 수많은 나라를 초청합니다. 심지어 그보다 1년 앞선 1987년에는 끔찍한 사건도 발생합니다. 대한항공 여객기에 폭탄을 설치해 비행 중 폭파시킨 이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한국을 향한 노골적인 방해로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한국을 향한 견제, 그리고 우리는 뒤처지지 않았다는
과시 심리는 점점 극단적으로 치닫습니다. 북한은 넓은 해안선을 매립해 새로운 땅을 만들고 세계 최대 규모의 댐을 건설하는 등 초대형 국책 사업들을 밀어붙입니다. 그 상징적인 사례가 바로 류경호텔이었습니다. 무려 330m에 달하는 이 건물은 당시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던 서울의 건물을 능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북한은 어떻게든 남한보다 더 크고 더 높은 것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텔을 평양 한복판에 짓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그리고 저희가 전한 이야기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를 남기시거나 지금 느끼시는 감정을 나눠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는 계속해서 중요한 역사 흐름을 탐구하고 기록하며 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잊혀졌지만 여전히 오늘날의 세상을 조용히 바꾸고 있는 이야기들을요. 우리 함께 과거에서 배우고 오늘을 비추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요. 하지만 이 계획은 처음부터 무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금도 자재도 모두 부족해졌고 결국 공사는 중단되고 말았죠. 창문도 외장도 없는 채로 멈춰선 그 건물은 세계 최고층 호텔이 아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완성 건물로 기네스북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류경호텔은 오늘날까지도 완공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당시 이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무려 7억 5천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 액수는 당시 북한의 GDP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상징성과 체면을 위해 세운 거대한 건물 하나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희생되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류경호텔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건축물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시기에 이미 북한은 더 이상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소련의 막대한 지원은 이미 끊긴 상태였고,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국민의 삶을 깎아내면서까지 대형 프로젝트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사 개발에도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북한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15%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를 넘어섰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참고로 일본의 국방비는 1% 중국조차도 2% 미만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수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결국 북한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체제 유지와 무력 과시에 더욱 많은 자원을 쏟아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1990년 전후로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의 공산권 국가들이 잇따라 붕괴하기 시작한 것이죠. 북한은 이 흐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오히려 국민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1년 북한의 최대 후원국이었던 소련마저 붕괴하고 맙니다. 이 사건은 북한에게 결정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그동안 매년 350만 톤이나 수입하던 석유가 단 4만 5천 톤 수준으로 급감하게 된 것입니다. 발전소를 돌릴 연료가 사라졌고 당연히 공장도 가동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단 3년 만에 북한의 경제는 무려 절반 가까이 축소되고 맙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1994년부터 불과 몇 년 사이 북한에서는 약 300만 명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충격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정책 실패가 초래한 인재였습니다. 이 대기근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며 지금도 그 기억은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산이 많은 지형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은 생태계의 균형과 농업 기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산비탈의 나무를 모조리 베어내고 그 자리에 옥수수를 심으라고 지시했죠. 겉보기에는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생태 파괴와 재해, 유발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경험 있는 농민이라면 누구나 이 조치의 결과를 예감했을 겁니다. 옥수수는 뿌리가 깊지 않은 1년생 작물로 땅을 단단히 잡아주지 못합니다. 결국 뿌리로 고정되지 않은 흙은 조금만 비가 와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북한 사회에서 최고 지도자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고 누구도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현실을 무시한 정책은 곧바로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북한 전역의 산사면이 무너지면서 토사가 하천으로 쏟아져 들어갔고 강의 수위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어지는 범람은 농경지를 집어삼켰고 하천을 타고 바다로 흘러간 흙은 어장을 덮쳐 어족 자원마저 파괴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육지의 곡식도 바다의 생선도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의 식탁에 오를 수 없게 된 것이죠. 여기에 더해 또 다른 비효율적 농업정책, 이른바 밀식농법도 큰 화를 불러왔습니다. 적절한 간격 없이 작물을 촘촘히 심고 강력한 농약을 다량 살포해 수확량을 늘리려 했던 이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는 듯 했지만 몇 해 지나지 않아 토양은 급속히 영양을 잃고 황폐화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후 농약 수입마저 막히면서 땅은 사실상 재생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땅은 사막처럼 메말라갔고 농업 기반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국가의 배급 체계도 더 이상 유지되지 못했고 주민들은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쌀을 구걸하는 아이들, 나무 껍질을 끓여 먹는 가족들 같은 장면들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고 수많은 생명이 하루하루 사라져갔습니다. 그렇다면 수백만 명이 굶주림에 허덕이던 이 시기에 북한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대신 무덤을 짓고 있었습니다. 1994년 북한을 세운 독재자 김일성이 사망하자 그의 아들 김정일은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의 묘소 금수산태양 궁전을 짓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례시설이 아니라 아버지의 위엄을 절대화하고 체제를 미화하기 위한 정치적 상징물이었습니다. 이 건축물에 들어간 총 비용은 약 1,000억 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북한 주민 전체가 3년간 충분히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돈이었지만 그 돈은 배고픈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체면과 우상을 위해 쓰였습니다. 굶주림으로 아이들이 죽어가던 그 순간에도 정권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외형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대기근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인간 생명을 외면한 정치적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대가는 지금도 북한 주민의 삶 속에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기근이 끝난 뒤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오랜만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잠시나마 회복의 조짐이 보이는 듯 했죠. 하지만 이 또한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실험을 감행하자 국제사회는 강력한 경제 제재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겨우 숨을 돌리던 경제는 다시 바닥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문제는 이러한 군사개발이 국민의 생존을 담보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대포동 한 발에는 무려 3억 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돈이면 옥수수 약 350만 톤을 구입할 수 있고 이는 북한 전 국민이 1년간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에 가까운 양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 고가의 미사일을 하루에 7발씩 쏘아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최첨단 무기를 과시하면서
정작 안으로는 기본적인 전력조차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정에 하루 1시간밖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며 심지어 수도 평양에서도 정전은 일상이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잘 알려진 위성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밤에 촬영된 한반도의 모습인데요. 중국과 한국은 국토 곳곳이 불빛으로 빛나지만 그 사이에 위치한 북한은 수도 평양에 희미한 불빛만 보일 뿐 나머지는 암흑입니다. 국경선이 전깃불의 유무로 분명히 드러나는 현실. 이보다 더 명확한 경계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북한의 정치 체제는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입니다.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얽힌 국가는 5입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남한. 여기에 동맹 혹은 안보적 관점에서 깊게 연결된 미국과 일본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 간의 역학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북한 역시 변화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남한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측을 견제하기 위한 존재죠. 그리고 그 뒤에 위치한 일본에는 더 많은 미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을 멈출 수 없습니다.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대치를 피할 수 있는 완충지대입니다. 만약 북한이 붕괴하고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국경을 맞대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건 결코 원하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 구도는 사실 낯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는 70여 년 전 한반도가 미소에 의해 분단되던 그 시점부터 존재하던 구도입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그 사이에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반도 내부의 경제적 불균형입니다. 지금의 북한과 한국은 경제력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만약 양측이 통일된다면 정말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라는 극빈 국가를 흡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막대합니다. 독일의 통일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제적으로 훨씬 앞서 있던 서독조차 막대한 부담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물며 남한이 지금 북한을 안게 된다면 자칫하면 한국 경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북한의 독재 체제는 지금까지도 굳건히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내부의 강압 때문만이 아니라 외부의 침묵과 방조, 그리고 통일에 대한 현실적인 부담이 만든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다시 한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부와의 연결고리가 거의 완전히 끊긴 채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상태가 계속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이 마지막까지 의지해왔던 구명줄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그 의존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 전체 무역의 약 90%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는 단순한 수출입 수준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혈관 수준의 의존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중국 자본이 유입되면서 평양 일부 지역에는 제한적이지만 새로운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일시적인 숨통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흐름을 단숨에 차단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단지 보건 위기를 넘어서 북한이 중국과 맺고 있던 유일한 경제 생명선인 국경마저 봉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파로 2021년 양국 간의 무역은 약 90% 가까이 급감했고 북한은 순식간에 외부와 단절된 경제적 고립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의약품, 식량, 생필품 대부분을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에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국민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은 북한 내 대규모 기아 발생 가능성을 공식 경고했고 여러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 또한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듯 고난의 행군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표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1990년대 중반 약 300만 명이 굶어 죽은 대기근 사태 당시 정권이 국민들에게 내세운 바로 그 슬로건입니다. 당시 정부는 참고 견뎌라는 말만 반복했을 뿐 실질적인 구호나 구조적 대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질병 속에서 방치된 수많은 생명은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은 그때의 슬로건을 다시 꺼내들며 국민에게 또다시 견뎌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이후의 행보입니다. 김정은은 지금도 아버지 김정일과 할아버지 김일성의 시신을 영구 보존하기 위해 매년 약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는 국민들의 현실 앞에서도 이미 세상을 떠난 독재자의 체면과 권위는 여전히 지켜줘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 장면은 북한 정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게다가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 개발과 발사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에선 국민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지만 하늘 위로는 수백억 원이 들어간 미사일이 연달아 날아오릅니다. 인간의 고통보다 체제의 체면 생존보다 과시. 이 모든 것이 지금 북한 사회의 우선순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냉전 이후에도 계속되어 온 강대국 간의 긴장과 균형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북한 정권이 스스로 흔들릴 가능성은 매우 낮을지도 모릅니다. 내부의 붕괴가 아니라 외부 질서의 변화 없이는 본질적인 변화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북한 상황,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양한 시선이 모일수록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이해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 채널에는 이와 연결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영상들 한 편만 더 보고 가시면 새로운 통찰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콘텐츠 활동에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